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919명 발생하며 어제 그제보다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병상 부족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내년 1월까지 10,000개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반발하는 자영업자 수백 명이 방역 패스와 영업 제한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 수의 경우에는 4태 이래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교수님께서 지금 추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신규 확진자 수 자체는 약간 증가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좀 추세를 더 봐야 되겠지만 우리 다음 주에 감소세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지금 최고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아마 이제 2주 전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확진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주간에 확진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만 해도 거의 14,000명 가까이 발생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증가는 계속 앞으로 한 1, 2주 정도 더 나타날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문제는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 감소하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좀 재증가할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변수가 바로 이제 오미크론의 우리 지역사회 국내 유행, 그리고 특히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의 빠른 감염 확산, 특히 이제 초하청소년이라든지 또 아직도 백신 접종을 안 맞고 있는 분들이 5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 중심으로 언제든지 특히 전염 속도가 더 빠른 오미크론이 확산하게 된다면 갑자기 확진자 수가 해외 여러 나라들처럼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중증 환자 수 또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병상 확보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죠. 한 10,000개 병상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병상 확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정명령을 내려서 10,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중증 환자들이 지금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있고 지금 대기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사망자가 늘어날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중증 병상 가동률도 보면 뭐 수도권이 85%, 전국이 79%잖아요. 그럼 거의 꽉 찼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더 이상의 중환자들이나 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은 위험을 더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1% 정도 이제 민간 병원들의 상급 병원들도 좀 행정명령을 내려 참여하도록 하고 이제 문제는 인력이에요, 인력. 그러니까 병상이 확보되도록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특히 간호사들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병상이 확보돼도 인력이 다 충원돼서 정상 가동하는 데는 앞으로도 한 뭐 짧게는 15일에서 30일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잘 버텨야 되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우리가 단계적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10,000명까지도 수용 가능한 병상 확보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실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정부가 이렇게 대응을 추진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병상 확충 계획이 이 현장에서 실시되려면 한 달, 그러니까 2, 3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2, 3주의 시간 동안 어떻게 버티느냐.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대를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그 시간까지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미접종자 중심으로 오히려 빠르게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안 하신 경우에는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최소한 이분들의 감염 전파를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병상을 준비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11월 둘째 주까지 중증화율,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와 또 사망하시는 확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통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통 한 15만 명 중에서 한 2,800명이 위중증 중환자 병실이 필요했고 또 그중에 1,800명은 사망하시고 이런 통계들을 봤을 때 한 전체 확진자 중에서 한 2.5%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접종자라든지 고위험군이 얼만큼 접종되느냐에 따라서 중증화율이나 또 병원 입원율이 굉장히 다르게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 확진자 수 자체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해도 통계하기 어려운 특히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확진자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더 여유 있게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확진자 수, 특히 고령층, 고위험 분들의 예방접종을 조금 더 철저히 미접종자분들의 미접종률을 최대한 낮추는 노력들이 보다 지금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부도 이런 병상 확보 계획에 있어서 최대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확진자 수가 10,000명 정도 돼도 감당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었고 또 중증화율이 한 2.5%, 입원율 18.6%까지 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증화율 2.5%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확진자 대비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사망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본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가 생기고 그 중에서 얼만큼 위중증이나 사망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한순간에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4주 이상 경과를 관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염되시고 나서 병원에서 4주 이상 투병하시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중증률을 산출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대략 한 2.5%로 가정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중증화율은 변동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통계에서 조금 간과하기 쉬운 게 중등증 병상입니다. 이 중등증 병상은 중환자까지 가진 않지만 병원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 폐렴이 와서 산소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다른 동반 질환이 악화돼 가지고 재택 치료가 불가하고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데 이분들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병원 입원이 늦어지게 되면 이분들이 또 위중증으로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중간에 중등증 환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충분히 필요하겠고 또 이 중등증 환자를 충분히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 지역사회 현장에서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네. 또 재택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은 재택치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 기반의 1차 의료 강화도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병상 확보 대책을 보면 이 공공병원의 일반 병상을 비워서 코로나19 병상으로 차출하는 방식이어서 일반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병원들 같은 경우에 일반 진료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긴급한 상황 진료를 하지만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고 나면 사실은 진료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취약계층이 있는 분들이 주로 가세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홈리스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이주민이란 이런 분들은 일반 병원 이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공공병원 가는데 그런 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분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때 뭔가 좀 그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든지 예. 아니면 정부가 의료보험을 통해서 이분들을 좀 더 강하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공병원들이 만약에 전부 다 코로나19 전담해서 치료를 하고 중증 환자들 입원을 시키는 쪽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공공병원을 이용했던 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메르스 때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던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른 일반 병원을 찾더라도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았던 서비스와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어떤 그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정부기관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을 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20일로 이제 기간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전원 명령이 내려져도 옮기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20일 이후면은 감염력이 없어진다는 전제 조건인데 일부 중환자분들 중에는 바이러스 양이 좀 줄어들다가 갑자기 또 증가하면서 악화되시는 사례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이 지나도 감염력이 있거나 더 악화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중환자실 같은 경우 1인 격리실로 되어 있고 네. 지금 대부분 중환자실 다인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중환자들이 같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코로나19 환자 중환자가 있게 되면 거의 중환자실이 전체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PCR 양성이 나와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신 분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력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많지만 일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충분히 20일이 지나도 감염력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이걸 참 감별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연속으로 PCR 검사하고 객단 검사들 통해서 이제 음성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20일 지나도 양성이 나오시는 분들이 이분이 감염력이 없다고 100% 좀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다른 중환자랑 이렇게 함께 돌보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겠고 또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면제 사유를 의료진이 작성하게 되면은 꼭 20일이 지나도 옮기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절차가 매번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보다 좀 의료진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좀 병상 운영의 효율을 가지면서 또 의료진의 현장에서의 전문성이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환자를 계속 이제 보던 의료진이 어느 정도 이 환자에 대해서 파악이 된 상태에서 또 이제 자주 이제 병원이나 의료진이 바뀌게 되면은 네. 또 새로운 의료진은 그 환자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예, 환자의 어떤 특이 체질이나 약물 반응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같은 의료기관에서 또 같은 의료진이 계속 연속적으로 보는 것이 더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병상 효율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원을 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좀 가급적이면 같은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부터 중환자실에서부터 준중환자까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병상 배정을 이제 중앙에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병상 배정이 현실적으로 또 환자를 또 이송하는 중환자 구급차가 또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송 시간이 또 지연된다든지 하는 현장에서의 그런 상황 속에서 병상 운영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좀 중수본 병상 배정반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좀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진 충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정부가 뭐 병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던가 의료진 추가 수당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료진들에게 좀 인센티브로 작용을 할까요? 작용할 거라고 봐요.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요. 지원도 지원이지만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동일한 일을 하는데 어느 병원은 조금 더 받고 어느 병원은 좀 덜 받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일반 병원보다 혜택을 좀 적게 받는 부분이 있어 거기에서 갈등이 좀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통일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의료진들이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위치돼 있는 어느 병원에 근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피로감이 누적돼 있어요. 쉬지도 못하고 집에도 못 가고 계속 병원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이 없으면 일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부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이분들이 돈을 보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번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정착시키는 것은 잘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의료진들이 일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정부든 국가든 우리가 일하는 걸 알아주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하고 체계적으로 이걸 관리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 자체는 지금까지 갈등이 유발시켰던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의료진도 그렇고 또 방역수칙 강화에 의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당연히 자영업자, 맞아요. 소상공인 분들일 텐데요. 이분들 어제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좀 많이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렇게 나와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뭐 지금 2년 넘어서 계속 지금 코로나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헌신, 그분들이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이건 뭐 명확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풀어줘야 되고 네. 단기적 일상회복을 계속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많은 이제 위험성이 초래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또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뭐 양쪽이 반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의 증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책으로 가게 되면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느는 확진자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00명으로 병상을 확보한 것도 어찌 보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게 하겠다는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가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집어넣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병상 확보가 충분히 돼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면 조금 더 과감하게 단계적 일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준비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도 정치권이 서로 싸우느라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다행인 것은 이번에 뭐 물론 그것도 부족하지만 100만 원씩 직접 이제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네. 또 그러니까 이 손실 보상금과 다르게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방역 당국이 좀 더 고민할 부분은 뭐냐면 업종별로 좀 더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해야 돼요. 이것도 왜냐하면 업종별로 너무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자영업자들도 왜 우리는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그 데이터에 맞게 업종별 영업 시간의 조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자영업자들의 이런 목소리, 자영업자들은 사실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하시는 분까지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 패스 같은 것들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방역 패스 자체에 반대하신다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현장에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인력이 부족하신 경우에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방역 패스를 보다 조금 손쉽게 이용하고 또 그 책임을 그 자영업자분들에게 물리는 것을 조금 줄여드리고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현장에서 이행력을 좀 높이는 것을 도와드리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런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파는 거기서 밀집도라든지 또 실내 환기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얼만큼 참여하느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밀집도를 낮춘다든지 하는 또 이제 가급적이면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만 이용한다든지 또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 예외 사유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이제 종이 증명서를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예전에 감염이 한번 되셨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전산에 등록해서 이분들도 좀 전산으로 편하게 이용하게 한다든지 조금 현장에서 수용성을 좀 높이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방역적인 측면에서 지금 방역 패스의 적용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하게 되고 영업 시간 제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밀집도로 봤을 때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사람들 간의 모임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지 특히 이제 1차와 2차 모임의 변화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점포의 매출을 보면 쉽게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현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가 확진자를 줄여서 그만큼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직간접 의료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민 생산성이 증가되는 부분을 그 이득을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의료비도 많이 들게 되고 경제 손실도 많이 생기는데 결국은 그것을 좀 더 가치 있게 미리 사전에 적용 잘 쓰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줄어든 것이 이 3차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이. 교수님께서도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 증가폭이 좀 둔화됐다고 보십니까?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좀 판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3%였다면 최근 들어서 한 11% 정도, 2%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 수 증가 속도 감소 폭에 좀 기여를 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 또 전체적으로 또 예방 접종률에 소아청소년도 조금씩 참여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감염 전파 위험이 줄어드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고령 어르신들의 3차 접종은 확진자 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이분들은 특히 위중증 또 중등증 병상에 입원하는 입원율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의료 자원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고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환자들이 보다 좀 여유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가 우리가 또 좀 더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좀 빨리 덜어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령층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청소년 백신 접종을 두고도 얘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은혜 장관은 온라인 간담회도 가졌고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많은 것 같고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정상 운영을 해야 되니 가능한 한 접종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유은혜 장관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학생들 약 전국적으로 3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은혜 장관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이 회의에는 전문가 2명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2분이 참여를 했고 두 분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이제 그날 회의에서도 불만도 그거였어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달라. 이게 정말 안전하다고 하는 무슨 근거나 이런 부분을 제시해달라. 그런 부분이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방역 패스를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어제 전문가 2분들이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고 이제 한 분의 설명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고3 학생들은 거의 많이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을 앞두고서 40만 명 이상이 맞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사실 그 중에서 좀 의심 환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나온 거는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기저질환이라고 소위 청소년 중에도 호흡기가 약하거나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분들이 방역 패스가 없으면 다른 데 가서 학원도 못 가죠. 아니면 독서실도 못 가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제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유은혜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설득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뭐 강제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한 번 행사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학생들 만나고 학부모들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한 상황에서 생활할 수 있고 학교가 또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원과 학교의 차별을 왜 두냐 이것도 네, 쟁점이었어요. 논란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학교보다 학원이 좀 적고 숫자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학교는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고 그래서 학원에 좀 더 강화된 방역 대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설명들이 계속되다 보면 저는 설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 먹는 치료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먹는 치료제가 승인이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승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과연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언제 어느 만큼 들어올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 네. 들어오면 특히 고위험 어르신들께 이제 얼만큼 처방이 될 것인가. 고위험군에게 처방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이제 경제적인 비용 문제도 많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인분에 한 60만 원 정도 들게 되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뭐 2,000명씩 발생한다고 했을 때 뭐 3일 이내에 투여를 하게 되면 1,000명에게 매일 60만 원씩 이제 줘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고위험군 감소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많은 양이 전 세계가 지금 다 약을 필요로 할 텐데 네. 우리나라가 얼만큼 구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변수는 이제 이렇게 널리 사용되던 일부 약들 중에서는 미처 좀 발견되지 않았던 또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에 또 이제 퇴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현재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항체 치료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경구 치료제보다는 아무래도 정맥 주사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금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초기에 고위험군에게 사용하게 된다면 중등증 초기에 사용하게 되면은 위중증 환자로 진행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중환자 병상 수를 보다 여유 있게 병상 가동률을 낮출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적극적으로 좀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필요한 분들께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이 항체 치료제와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을 발표를 합니다. 얼마나 또 언제 들어올지 관심이 가는데 이렇게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사실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이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종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먹는 치료제, 이 먹는 알약 형태도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올까요?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왜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중증화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걸리지만 감기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네. 그게 사망이나 아니면 중증으로 갈 확률. 물론 뭐 독감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약을 먹으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게 코로나가 좀 악화돼서 사람이 중증 환자로 전환되고 사망으로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아직 상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기저질환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치료제를 먹으면 지금 현재 임상 결과로 보면 약 89%까지 사망 위험을 줄인다고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도 치료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먹음으로써 만약 걸리게 되면 중증화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일상 회복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성을 좀 더 줄이면서 갈 수 있고 일반 감기나 다른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변환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치료제는 획기적인 부분에 또 다른 어떤 무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약이 될 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먹는 치료제까지 나온다는 게 좀 긍정적인 신호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고요. 또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의료진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4차 접종을 시작한다고 해요. 얼마 전까지는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4차 접종까지 진행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자료가 이제 축적돼 봐야 알 것 같고요.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을 3차 접종까지 했을 때는 감염 예방 효과를 75% 정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중증화로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높게 예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오미크론에 특이된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4차 접종을 거쳐하게 되면은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매우 뛰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3차 접종만 하고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때 과연 중증화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좀 자료를 쌓여봐야 되겠지만 고위험군이나 면역 저하자분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보호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4차 접종의 효과를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일부분만 4차 접종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고 또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우리가 4차 접종을 할 수 있는 선택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오미크론이 과연 이제 우세종이 되면서 델타 변이가 유행이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은 두 개가 같이 유행할 것인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3차 접종은 지금 현재는 매우 좀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백신 접종을 많이 맞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부스터샷을 맞고 있어요. 근데 WHO 거브레예수스 같은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백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내고 있거든요. 이에 맞아요.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계시나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 공급이 좀 약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나라에서 그 발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백신이 많이 공급돼서 어느 정도 그 대응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보다는 대응체가 떨어진 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게 전 세계로 또 유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들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백신이 남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만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전 세계에 뭐 아프리카든 다른 나라에 보급해주고 나눠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 대응이 하지 않으면 코로나19는 정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점이 좀 고려가 된다고 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또 하나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특허권을 일정 부분 푸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백신 개발을 한 나라에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죠.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질병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백신에 대한 특허를 일정 부분 좀 풀어서 전 세계 나라에서 빨리 많은 양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전 세계 건강을 위해서 제약사들이 해야 될 저는 어떤 헌신과 봉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화이자나 뭐 모더나나 이런 나라들만 이런 회사들만 백신을 공급하게 되면 어쨌든 제약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공동 대응 맞는데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